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오직 아들 도연이 하나뿐이었지요.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지 이웃들도 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길가에 다친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품에 안아 병원에 데려가던 아이, 친구들이 싸움을 하면 말리고 대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허전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자라준 아들이 대견스럽고 이제는 제 걱정을 덜어도 되겠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아들 도연이가 데려온 여자는 한지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밝고 싹싹했습니다. 저를 보자 두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했지요. 제겐 친딸이 없으니 저 아이가 이제 딸이 되어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들보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안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늘 무겁고 찝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들의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신발이 나뒹굴고 거실에는 배달 음식 상자와 종이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값비싼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지연이의 것이었고 아들의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집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점점 창백해지고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괜찮아, 엄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지연이도 바쁘고 신경 쓰지 마.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데도 아내가 곁에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서면 아들만 곤란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으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장을 보고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가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보다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제 입에서 절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공기에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종이컵과 배달 음식 봉지를 쓸어 담으며 속으로는 억눌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꼴이 된 걸까? 그렇게 정리하다가 소파 쿠션 틈에서 은색으로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고급스러운 라이터였습니다.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평생 담배라는 걸 입에 대본 적 없는 아이인데 이런 라이터가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냥 친구가 두고 간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는 구겨진 이불이 뭉쳐져 있었고 바닥엔 화장품과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돌리려 무릎을 꿇는 순간 현관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리릭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 걸까? 아들이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회사를 일찍 나온 걸까? 저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반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닥에 배를 깔고 숨을 죽였습니다. 먼지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기침이라도 할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곧이어 안방문이 열리며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하이힐, 또 다른 하나는 묵직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지? 시어머니 갑자기 오시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오늘은 절대 안 오셔. 아까 전화했을 때 일부러 바쁜 척 했잖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집안이 더럽고 며느리가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제 귀는 바늘처럼 곤두섰습니다.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속삭임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감했습니다. 아직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리라는 것을요. 저는 침대 밑에 납작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바닥에 먼지가 코끝을 찔렀지만 기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하이힐 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낮고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쿵쾅거리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오지? 나 솔직히 조금 불안하단 말이야. 걱정 마, 아침에 전화했을 때 내가 일부러 바쁜 척하게 만들었잖아. 시어머니라면 오늘 절대 안 오셔.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는 분명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니. 저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앞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딸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아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이 집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교활해졌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애정 섞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지난번에 말했던 거 확실한 거 맞아? 이제 거의 다 됐어. 도연이 요즘 내가 주는 약을 먹고 완전히 흐리멍덩해졌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도 까먹더라니까.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약이라니? 도연이에게 무슨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역시 지연이 넌 똑똑하다니까. 조금만 더 먹이면 자기 이름도 까먹을걸. 그때쯤 되면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리는 건 시간 문제지. 그래야지. 도연이 성격에 이혼하자고 쉽게 물러날 아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탈 없이 끝내려면 결국 그 방법밖에 없어. 그들의 대화가 제 귀를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법이라니 설마. 오빠가 말한 그 등산 코스 정말 확실한 거 맞아?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어야 해. 당연하지. 거기 절벽은 아주 예술이야. 주말에 산책 가자고 꼬드겨서 데리고 오면 내가 살짝만 밀어주면 끝이지. 실족사만큼 깔끔한 게 없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기려는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보험은 다 준비해놨어.
수익자도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놨고 추가 가입까지 끝냈어. 액수만 해도 수억은 넘을 거야. 그 돈이면 우리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좋아, 이번 주 토요일 그날이야. 장소는 내가 알아서 정리해 둘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침대 위에서 다정하게 몸을 기댄 채 웃고 있었겠지요. 제 몸은 차가운 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등 위로는 불에 댄 듯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은 아무도 모르게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게 식은 제 스마트폰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화면 잠금을 풀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제 스마트폰 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두고 다시 들어오면 어쩌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생명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 파일이 제 아들을 살릴 유일한 증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있을 때에도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복도로 돌아오면 어쩌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마주치면 어쩌지. 두 손을 모아 꼭 쥔 채로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의 뛰다시피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 서서야 비로소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더 큰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 아니면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 교활한 며느리가 변명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말한다면 지금 약물에 취한 아이가 오히려 저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최영수. 한때 보험조사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뤘던 경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영수가 나 좀 도와줘. 큰일 났어.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걸 들었어.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친구는 제 사정을 묻지 않고 바로 자신이 있는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며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가 택시를 타고 최영숙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몸의 기운은 다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영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붙잡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목구멍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나 정말 큰일을 겪었어. 오늘 아들 집에 갔다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데 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 강민이라는 남자의 대화, 아들을 약으로 무너뜨리고 보험금을 노리며 심지어 산에서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까지. 영숙이는 제 말을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치밀하게 짜여진 범죄야. 불륜 정도가 아니고 계획살인이지. 내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녀는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지연과 강민의 목소리에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녹음만으로는 부족해. 저 교활한 것들은 분명 변호사를 써서 빠져나가려 들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올가미를 씌우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려면 두려움 따위는 삼켜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침대 위에서 속삭이던 두 악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아들을 죽일 계획을 나누던 장면이 생생히 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머니 속 녹음 파일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증거를 발판 삼아 반드시 막아내야 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과 다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희야, 어제 말한 약병을 찾아야 해. 아들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도 분명 그 약 때문일 거야. 그리고 도연이 앞으로 가입된 보험 계약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해. 그 두 가지만 잡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지연이가 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도연이는 더 이상 못 버틸 거야. 걱정 마,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날 오후 우리는 도연과 지연이 모두 출근한 틈을 노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뒤 영숙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30분 줄게 그 안에 다 끝내. 저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연이 뭔가를 두고 다시 들어오면 어쩌나, CCTV라도 설치해 두었으면 어쩌나.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며 손을 떨었습니다. 화장품들 사이에서 작은 갈색 약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도연이를 무너뜨린 약이구나.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약병과 알약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약병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다음 목표는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서재로 옮겨 책장을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옷방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명품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늘 그 가방들을 자랑했지요. 저는 맨 뒤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눈앞에는 여러 장의 보험 계약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도연 명의였고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모두 한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약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시 가방 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려댔습니다. 이 모든 게 들키면 끝장이지만 동시에 저는 아들을 구할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영숙의 차에 몸을 실자 다리가 풀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약과 보험 모든 게 드러났어.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아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연의 생일을 핑계로 음식을 한가득 싸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해오시면 어떡해요? 도연이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입으로 제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도연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눈빛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걷는 모습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도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차리며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끼리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을 때 지연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 물 마셔. 내가 매일 챙겨주는 거 알지? 건강에 좋은 비타민 넣은 거야.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물이 바로 도연을 무너뜨리고 있는 동약임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지연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식탁 위에 남아있던 물병을 재빨리 제 가방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방 속에 들어간 그 차가운 물병은 제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지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태블릿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들을 향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널 반드시 지켜줄게.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절박한 도움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방 속의 물병이 제 무릎 위에서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증거를 반드시 밝혀내 지연과 강민을 파멸로 몰아넣고 아들을 구해내리라. 가방 속에 넣은 물병을 꼭 쥐고 있자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한 비타민 물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아, 이거 지연이가 도연이한테 매일 먹이는 물이야. 제발 확인 좀 해줘. 알았어, 내가 아는 전문가가 있어. 최대한 빨리 분석 맡겨볼게. 그녀는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지인을 불러내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병을 건네받은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분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흐르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결과가 나왔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석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병 속 액체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무서운 약물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이 멍해지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멀쩡한 남편한테 이런 짓을. 정희야, 이제 더는 의심할 필요 없어. 이건 명백한 살인의 예비야. 증거는 점점 쌓이고 있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 강민이라는 인간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보험조사원 시절부터 얽혀있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며칠 뒤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희야, 강민이라는 놈에 대해 알아냈어. 이 남자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야. 부유한 여성들을 노려 접근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살아온 전과자야. 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남자의 사진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글서글한 미소와 매너를 가진 듯 보였지만 그 뒤에 감춰진 건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과거 행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 앞으로 몇 억짜리 보험이 들어져 있었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로 종결됐지만 보험금을 수령한 건 강민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걸려든 덫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그와 손을 잡고 도연을 다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두진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지켜내고 저 악마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모였고 진실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들을 덫에 걸리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내 친구가 반드시 저 악마들을 파멸로 몰아넣으리라고. 며칠 사이에 아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잦은 실수로 동료들이 걱정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습니다. 제가 집을 찾아갔을 때 도연은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다정하게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옆에서 챙겨주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내 같았지만 제 귀에는 거짓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독을 바른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 앉아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력해져 있었고 지연은 그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녀를 당장 붙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성은 절규하듯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며칠 전 확보했던 물병의 분석 결과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판단력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약물이라는 사실이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태연하게 도연의 컵에 물을 따라주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고 있어. 강민의 과거전과 지연의 보험 계약서 그리고 약물까지. 하지만 아직 부족해. 저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저 악마 같은 두 사람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그들의 범행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그 현장을 덮쳐야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협조하기 전 우리는 마지막 단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민과 지연이 주고받는 구체적인 계획의 흔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오늘도 반찬 가져오셨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성껏 웃었지만 저는 그 얼굴 뒤에 숨은 탐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도연의 곁을 지키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며느리의 가방과 서류 더미를 흘끗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무언가 단서를 잡아야 한다. 저녁 무렵 지연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교활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이야. 도현이 요즘 거의 정신을 못 차려. 그날이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거야. 제 심장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과의 통화가 분명했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 방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영숙아, 이번 주말이야. 그날 아들을 해치려 해. 좋아, 이제 경찰에 알릴 때가 됐어. 하지만 성급하면 안 돼. 우리가 신호를 줄 때까지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덮쳐야 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피 속에서 다시 용기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준비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제 아들은 매일 독을 마시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제 심장은 하루하루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끝을 보게 될 테니까요. 도연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직장에서조차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 곁에서 지연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려입은 옷차림, 웃는 얼굴, 정성스러운 말투.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위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지도와 메모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통화 녹음에서 언급된 등산 코스. 위치를 특정했어. CCTV가 없고 절벽이 있는 외진 곳. 그 조건에 맞는 장소가 딱 하나야. 저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파른 산길 끝에 펼쳐진 절벽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은 단 한 번 발을 헛디뎌도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지연과 강민은 바로 그곳에서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곧장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등산객처럼 차림을 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숲길은 음침했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30분쯤 오르자 시야가 탁 트이며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난간 너머 아득히 펼쳐진 벼랑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발목 하나 삐끗해도 곧장 밑으로 추락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숙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야, 틀림없어. 토요일 놈들은 도연을 이곳으로 끌고 올 거야. 저는 절벽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서 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곳에서 끝내야 한다. 지연과 강민 두 악마의 발목을 붙잡아 영원히 무너지게 해야 한다. 산을 내려오며 우리는 경찰과의 공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영숙은 이미 믿을 만한 형사에게 접촉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떨군 모습, 멍한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숨어있는 절박한 도움의 신호.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제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하루 종일 불덩이처럼 뛰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숨이 가빠졌고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출근길에 발걸음을 자주 멈추었고 동료들로부터 서류조차 읽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여전히 살갑게 웃으며 남편을 보살피는 척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산에 가자. 공기도 좋고 몸에도 좋을 거야.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독처럼 들렸습니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덫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가 좋다면.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스스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과 함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 경찰에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성급한 체포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줄 때까지 경찰이 움직이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은 현행범으로 잡아야만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최영숙은 지도 위에 표시한 등산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들은 도연을 여기로 데리고 갈 거야. CCTV도 없고 사람도 드물어. 완벽하게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지. 하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역으로 덫을 놓을 자리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꺼내둔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 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겨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편지가 영영 열리지 않기를.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들뜬 목소리로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지?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 도연은 여전히 무기력했지만 억지로 신발끈을 묶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곧장 영숙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손은 굳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붉은 점이 천천히 산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운명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의 운명과 두 악마의 종말이 그 절벽 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긴장 속에서 산을 향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탄 차 안에서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귀 옆에서 북소리처럼 울려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붉은 점은 이미 산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연의 차였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두 악마의 손에 이끌려 저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등산객 차림을 한 채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숲길은 고요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싸움의 무대였으니까요. 한참을 오르자 멀리서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가누기 힘든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팔짱을 끼고 다정한 아내처럼 부축했고 강민은 등산객인 척 뒤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연극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경치 정말 좋다. 잠깐 앉아 쉬자. 그녀는 절벽 가장자리의 벤치로 남편을 이끌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그 자리에 앉았고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제 아들은 끝없는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은 주위를 슬쩍 살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고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도연의 등 뒤를 향해 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만큼 긴장했습니다. 단 한순간 그가 손을 뻗는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어딘가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조차 그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쓴 채 천천히 아들의 등 뒤로 다가가더니 팔을 뻗어 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림, 그리고 강민의 손끝.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곳곳에서 형체들이 움직였습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멈춰라. 산속은 삼시간의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은 놀라 뒤돌아섰고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몽롱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강민의 팔을 비틀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연 역시 거칠게 붙잡혀 절벽에서 멀리 끌려났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저희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몸을 떨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 했던 입술이 아직도 거짓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연극은 끝났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은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들의 손에 묶인 채 그는 절망적으로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제 곁으로 달려와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희야, 해냈어. 이제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절벽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 그리고 두 악마가 무너졌다는 확신. 그날 절벽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두 악마가 수갑을 찬 날 이후 제 삶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건은 곧 세상에 알려졌고 신문과 방송은 연일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사건 직후 심각한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약물의 여파로 기억이 희미했고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따뜻한 음식을 놓아두고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연이 헬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나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끝까지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짧은 산책을 하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 새살이 돋듯 아들은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그 사이 지연과 강민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울부짖으며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녹음 파일과 약물 분석, 보험 계약서,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그녀의 거짓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강민 역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며 오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영숙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싸움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정희야, 이제 진짜 끝났어. 너 정말 잘 해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리의 건배라기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통과 서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도연은 저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고 손수 만든 나무 의자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직 서툴지만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속에서 아들의 새로운 삶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끝내 아들을 지켜냈어. 수많은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의 힘이야. 해가 기울고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지옥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이 평온이 우리가 지켜낸 삶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